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죠. 네, 발사 시각은 오전 7시부터 7시 11분까지였고요.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 34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어제 훈련에선 한국의 F-35 스텔스기와 미국의 전략무기인 B-1B 전략폭격기 등이 동원됐었는데 북한은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발사포 두 발을 발사했다면서 미국과 남측에 대한 대응 의지가 과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문을 내고 최근 미국 전략적 타격 수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남겼고요.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대비 태세를 점검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여기에 기여한 개인 4명,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재는 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예, 우리 정부 자체의 독자 제재까지 있던 것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 이틀 만에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쐈는데, 자 오늘 발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면 될까요? 예, 이번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제 한미연합 공군 훈련이 있었죠. 예, 이 공군 훈련을 겨냥해서 거기에 출격하는 F-35 전투기가 출격하는 청주기지, 그다음에 F-16 전투기가 출격하는 군산기지의 사거리를 정확히 맞춰서 쐈다. 이렇게 북한 스스로 발표했고, 또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 궤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것은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무력 시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사 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담화를 보면 위임에 따라 끝으로 경고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경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과 압박을 가지 마라. 과거에는요, 북한이 참 대담해졌다고 느낀 건 뭐냐면은 한미일 훈련을 하면은 맞대응을 바로바로 했는데 예. 이번에는 보니까 미리 대응을 경고하고 그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만큼 말이 조금 더 극단적이고 뭔가 좀 거칠어졌다. 이거는 아마 3월에 뭔가 모종의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모종의 군사 행동이라면 실제로 어떠한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영해 인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 어떤 아니 뭐 작년에 이미 본 일이죠. 예. 우리 포항 앞바다에도 떨어뜨렸고 네. 또 그 속초 인근에도 미사일을 떨어뜨렸고 또 울릉도 쪽으로도 그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3, 4월에 이제 꽃게잡이철이 돌아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어쩌면 서해 NLL 또는 동해 또 오징어잡이철이 또 NLL 부근에서 어장이 형성된다면은 예. 이때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 없고 서울 겨냥하는 일은 없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 이런 구체적인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 말은 이제 화성 15형 ICBM을 쐈는데 예. 이게 정상 발사가 아니라 고각 발사예요. 그러니까 ICBM이 이 한반도 인근에 떨어졌다고 해서 한반도를 쏘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을 쏘는 무기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3,000km 날아가는 미사일로 왜 한반도를 서울을 때리겠냐. 이거는 미국을 쏘기 위한 용도다. 이걸 또 분명히 하는 것 같고. 예. 또 태평양이 사격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B-1B 랜서라는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괌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 그다음에 하와이나 괌, 그다음에 한반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고압적인 문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이 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발을 맞춰서 뭐랄까요? 이제 북한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보면 때리면 우리도 그만큼 응사한다. 이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군사령관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면 이해는 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위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용산의 대통령실이 강경하고 국방부가 신중해 보입니다. 아하. 입장이 뒤바뀐 것 같아요. 아하, 그런가요? 항상 보면은 백배 천배 보복해라,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에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다 용산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그렇죠. 반면에 국방부는 무인기 위협이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용산보다는 그때도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발언이 나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이런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저런 말이 나오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저는 정권의 핵심부에서 이미 핵무장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나 학술대회 나가보면은 예. 그 학계에도 윤핵관 호소인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계에도. 학계에도. 그런데 전부 핵무장론자들이에요. 아하. 저는 이 좀 보수적 성향의 그 학자들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을 일제히 옹호하면서 지금은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핵주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통일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아하. 그 정도로 우리 지금 사회의 핵무장론자들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 또 학계에 지금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아하. 이런 점에서는 아마도 그 대통령이 만일에 올해 상반기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면은 예. 이 학자들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한미 간에 핵談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핵談판. 예. 그 예, 자체 그런 개발할 수 이야기도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핵은 핵으로 방어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는 참 신중하게 하셨던 분들조차도 아하. 거리낌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어떤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 핵무장론으로 뭔가 큰 하나의 판을 짜보자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네. 자,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했으니까 그 천공 이슈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이 이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으셨죠? 아니 제가 참 이상한 게 1월 4일 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예. 그 이야기를 즉시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가지고 돌연 경찰청에서 최근에 저를 마치 조사했다는 브리핑을 해버리니까 아하. 그다음에 그 CCTV가 또 관저에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주 월요일에 경찰청이 브리핑했는데 예.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천공 쪽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천공이 관저에 간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는 겁니다. 예. 지난 8개월간 침묵하다가 이제 갑자기 부인을 하고 나선 이런 모양을 보니까 부실 수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떤 가짜뉴스, 예. 어떤 본인한테 유리한 지점을 포착해가지고 부인하고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가지고 진상규명이 되겠냐.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근데 경찰은 지금 삭제됐다는 CCTV 영상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포렌식이라든지 어떠한 복구할 찾을 의지만 있다면 찾아질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또 그 강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한다고 한 게 작년 12월 5일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CCTV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이거는 작년 연말에 다 이루어졌어야죠.
참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과연 진실이 밝혀지겠냐 하는데 아주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예.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증언 또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중에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오죠. 저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는 이제 이 국방부 내의 어떤 CCTV는 일반적인 30일 보관 룰이 아니라 또 좀 길게 보관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그 어떤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도 30일 더 보관합니다. 아하. 그런데 국가의 중요 시설을 보는 CCTV 영상이 30일밖에 없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저도 청와대 근무도 해보고 또 중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1년치 영상도 다 보관해가지고 이후에 뭐 진상을 규명할 일이 있을 때는 다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장 경비를 철저히 하고 엄정해야 될 이런 어떤 군사시설에서 30일 이후엔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럼 그 CCTV를 왜 설치한 겁니까? 전 그것부터가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경찰은 왜 이렇게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영신 육군총장이나 천공 측에서 강한 부인을 못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날 천공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윤핵관 의원. 예. 여기서는 아예 공개 입장 자체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침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묵이 한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다 모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한 부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하면은 이제 뭐 천공, 국민의힘 의원, 뭐 전 육군총장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난처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네요.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북한 미사일 관련 이슈와 또 천공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일단은 북한의 도발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북한에 대한 도발, 자체 핵 무장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 발표를 하시면서도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당에서 종합된 의견이라든가 이게 무슨 당정 간에 합의된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사실은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홍준표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NPT 체제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핵 확산 방지조약.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미국이 그러면 아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골이 프랑스에서 핵을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뉴욕을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우리가 파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저쪽에서 저렇게 ICBM으로 해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고민인데 그 해법이 과연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민수 대변인. 노태우 정부, 보수 정부죠.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 쪽에서 전술핵을 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정권이 진짜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 모든 일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긴 문제인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만약 우리 집권당 대표가 지금 핵 무장론 아무리 사견이라고 전제하면 뭐합니까? 대놓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밝힌 다음에 지금 뭐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나올 때마다 저도 뭐 미국 쪽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조야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예. 그리고 심한 얘기까지 한대요.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 심한 얘기라면 어느 정도? 제가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 너무 이제 순화하면 무책임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한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전에 대통령이 말씀 나온 것처럼 NPT 탈퇴하고 나면 우리 경제 멀쩡할까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상황 안 좋고 지금은 서민들 어려운데 예. 지금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정부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부로 네 번째 대북 독자 제재 했는데 이거 실효성 없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강경해. 이걸 보여준 건데 물론 뭐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대강으로 북한 무인기 한 대 못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말씀이 뭐였습니까? 확전 의지, 뭐 응징 태세, 100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부터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 아들은 최근에 전방부대에서 전역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 다 전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 단호한 대비 태세는 좋은데 그 외에 정부나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위기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된다. 한반도 위기 관리가 중요하고 위기를 해소시키는 거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말로 이 핵무장 논의가 커지면 전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무슨 우라늄 조금 나왔다 해서 한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강한 말씀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왔던 정권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북한에 올라가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만세같이 부르면서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 완전히 해이되도록 만들어놓은 정권은 또 어디입니까? 그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주적으로부터 주적 개념으로 그 국방백서에서 그것도 삭제하면서 아주 환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남북관계, 뭐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쟁광이고 평화를 얘기한다. 그 평화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고 핵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아까 김종대 의원도 얘기했지만 3월 되면은 아마 국지적인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온 겁니까 도대체? 이거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야 우리가 핵이라도 가져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호전적이고 아유 전쟁하겠다고 지금 핵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라도 어떤 자위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드린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정진석 위원장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북한에 대한 환상 같은 걸 불어넣었던 그런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들을 무슨 호전적이고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이게 상당히 뭐 선동적인 말씀인데요. 예. 이게 우리 국민들 이런 뭐 위협적인 얘기,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에 속을 만한 국민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응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젊은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고요. 예. 우리 경제가 걸린 문제, 우리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3월 얘기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국정원에서 현 정부 국정원에서 9월인가 10월에 핵실험한다는 예측을 했었어요. 예.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건데 저는 3월에 김종대 의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신중하신 분이죠. 이런 우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한미일 특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정보나 협력을 많이 해서 북한과 어떻게 이번 위기 관리를 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관리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 그럼 지금 북한이 저렇다고 해서 2018년도에 그렇게 위기를 고조할 때 그럼 문재인 정부 비판받을 여지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큰 터닝포인트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 2차까지 갔다가 하노이에서 이제 노딜이었죠. 결렬되면서 다시 이제 경색 국면이 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숙명은 북한은 우리의 그 대치 국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교류와 협력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 예. 이건 중요한 현 정부의 사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논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사권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네, 황교안 후보는 오늘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즉각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2007년 8월 착수 보고를 할 때 김 후보의 땅은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해 10월 김 후보 땅에 터널 입구 설치 노선이 제시가 됐고 11월 31일 중간 보고 시 김 후보 땅 노선이 기본 노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2월 12일 최종 보고 시 이 같은 변경안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2007년 당시에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에 국토해양위원회에 몸담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권력형 토건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도 김기현 후보를 향해 이번에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천하람 후보도 석연치 않다라고 하면서 땅을 구매할 때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었다고 해도 울산시와 관련해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천하람 후보는 95% 싸게 판다면 매도 호가는 얼마냐? 뭐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 자 지금 오늘 두 번째 방송 토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방금 나왔던 울산 땅 의혹에 대해서 마저 이번 방송 토론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할인해서 팔 용의가 있으면 매도 호가를 밝혀달라고 했고 김기현 후보는 여기에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샅샅이 뒤졌던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게 MBC 언론노조를 지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토론에 참석을 할 때에 노조원들 요구에 일반론적으로 몇 마디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바른미래당 시절 밀실공천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될 수 있는 OX 퀴즈도 이번에 펼쳐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황교안 후보 혼자 X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년은 장관으로 일을 해봐야 된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주요 당직에 임명하고 싶은 경쟁 후보가 있다라는 질문에 모두가 O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시할 것이다. 에서 김기현 후보만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세 분은 다 O. 네, 다른 세 그렇습니다. 분은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친윤 선언. 네, 그리고 그 후보 3명. 김기현 후보는 뭡니까? 그러면? 김기현 후보는 X 네. 반윤 선언. 근데 이게 질문이 한 후보씩한테만 가기 때문에 예. 천하람 후보에게 질문이 갔는데요. 천하람 후보는 자신과 대통령이 부딪히면은 대통령이 우선인데 국민과 대통령이 부딪히면 잘 소통하고 어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이 토론회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런 가운데 구미시 지역 내에 있는 사곡역의 명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바꾸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쟁점이네요. 네, 구미시가 최근 시민 의견 수렴 공고를 내고 사곡역 명칭 변경을 위한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박정희 생가역으로 선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공간인 숭모관을 건립한다는 계획과 더불어서 시 차원에서 이곳을 관광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는 사곡역에 관로를 치고 박정희 생가역으로 변기하는 방식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경남 김해의 진영역도 노무현 생가역으로 불리지 않는다.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박정희 생가역도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둘 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반론했습니다. 예, 우리 김수진 평론가가 구미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네네. 관련 사안에서 또 면밀한 취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취재가 아니라 직접 관계였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네. 민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원합니까? 이 사실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인데 체육관이 박정희 체육관이고 예. 또 정수도서관이라고 청소년 도서관 이름이 정수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명칭을 붙일 때 좀 시의 분위기가 양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이제 논란이 많은 현대사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이제 구미가 고향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려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좀 반분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의견을 수렴할 때 전자에 해당하는 주민들, 특히 외지 출신이거나 연령대가 젊거나 하는 이 주민들은 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도 일단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걸 접수하는 시민들하고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또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6년에 구미 YMCA 조사에서는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이 과대하다라고 대답한 시민이 70%가 넘게 나오는 당시 관점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절인데. 이제 시절에 했던 조사인데도 그때 반대가 있었다라는 점. 자, 일단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두 번째 방송 토론회 우리 김정혁 비대위원께서 방송 시작 전까지 계속 열심히 유튜브로 모니터 하셨는데 자, 메인으로 보신 관전평 해주시면. 아니, 메인으로 보다가 예. 방송 시간에 쫓겨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못 들었는데 예. 그 재미있는 게 아까 그 대통령과 KTX 생각될- 울산권 KTX 역세권, 울산권. 울산 역세권 땅 투기와 관련해서 그 황교안 대표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니까 사퇴하세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황교안 대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면 사퇴하시겠습니까?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제 말 중에서 거짓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면 황 대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공방이 오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더 듣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그게 끊겼는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는 굉장히 감정적인 그 부분까지 좀 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생명 걸었는데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거가 가능한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그게 뭐 1,120원에서 1,200원이라든가 어쨌든 공시지가가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있는 산의 땅 밑으로 그 통과를 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주장도 그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게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테니까 더구나 예. 두 후보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얘기를 했으니 언론들의 추적 보도나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토론 전투력에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민수 대변인. 네, 이게 약간 뭐 당대표 경선하고 예.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은 사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전 이렇게 이제 나머지 세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공격한 거 보면은 예. 저도 이 내용들 좀 전에도 설명할 때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집권당에 당대표들 유력하기 때문에 이걸 털지 못하고 가면은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적어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분이 대선 경선에 2007년도에 붙었는데 예. 한쪽은 BBK나 이런 것들 내곡동 땅인가요? 세곡동인지 세게 문제 제기했고 내곡동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리 박 전 대통령 관련된 최순실 씨까지 나왔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분 다 거의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진짜 억울하다면 이번에 정확하게 털고 가야지 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나중에라도 이거 진짜 뭐 수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박정희 생가요. 네. 한 말씀 드리면 짧게. 예, 지난번 그 이준석 대표 나올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갖고 한참 입씨름 될 때 예. 이준석 대표는 탄핵은 정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나경원 전 후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 본인 선택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압도됐거든요. 됐다. 이런 식으로 퇴행적인 논란이 벌어지면은 저는 여기에 이제 후보들 입장을 다음에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의외의 결과를 나올 가져올 수도 있겠다? 수 있는데 뭐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 자,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 대통령 생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서 가로 열고 무슨 대학교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박정희 사곡역이라는 게 그게 동네인지는 잘 모르고 그게 동네입니까? 사곡동이란 동네. 사곡동이라는 동네인 모양인데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사곡이 뭐지 어디지라고 하지만 여기에 가로 열고 박정희 생각을 여기 박정희 생각가 있구나라고 금방 알 것 같아요 지명이. 제 얘기는 역을 지정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전당대회 기간에 이런 논란이 됐을 때. 아니 저도 뭐 지금 이런 대변인 논란이 얘기하는 되면은- 게 아니고 전 개인적으로 두 분은 무슨 것들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다 아니라고 하시면 뒷부분에서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윤상현 의원대로 노무현 생가역이 될 수도 있고 박정희 생가역이 될 수 있고 두 분 다 우리 시대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대표 주자들이니까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왜 논란이 있다.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2월 27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이 마친 뒤에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받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찬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민생경제 입법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김혜영 전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청원에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징계 요구가 올라와서 17,000명 이상의 당원이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하필 당대표의 영장 청구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키를 주고 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정의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는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정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부결 전망 잠시 후에 직감에서 다루긴 할 텐데요. 짧게 입장 들어보죠. 자, 김종육 비대위원부터. 부결입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 28명이 위반하지 않는 한은 부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탈하지 저는 않으면 정의당이 오랜만에 민주당 이중대가 아닌 제 목소리를 제대로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폐지돼야지 마땅합니다. 그 왕정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왕정 시대에 왕이 국회에 열려 있는데 함부로 끌고 가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시대에 각자의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있고 정상적인 법 그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말고 이런 그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우리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도 말씀하셨고 여야 의원들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이제 폐지할 때다. 한민수 대변인. 왕정 시대를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 여당이나 여러 가지 국정을 행사할 때 보면은 저는 정말 제왕을 뽑은 건지 모를 정도로 현 시대가 왕정 시대인 예, 거다. 정말 일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른바 불체포 특권은 우리가 그 엄혹한 독재 정권 시대에서 정말 의원들이 헌법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책임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입니다. 예. 그거는 바꾸려면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있는 법을 있는 특권을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왕정 시대 얘기할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시죠.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그럼 같이 내려놓고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